내가 뭘 했어? 돈 거래는 조심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아니, 내 돈도 아니고. 어떻게 애 전세금까지 건드려? 당신 미쳤어? 제정신이야? 남편의 그 고함 소리가 지금도 이명처럼 제 귓가를 찌릅니다. 40년을 같이 살면서 남편이 저렇게 짐승처럼 울부짖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악마는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장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의 얼굴로 찾아옵니다. 이것은 노욕의 눈이 멀어 낯선 여자의 달콤한 독배를 마시고 자식의 미래까지 망쳐버린 저의 부끄러운 참회록입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 수지구에 살고 있는 72 박명자입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의 가장 뼈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평생을 시장통에서 콩나물을 다듬고 김치를 담가 팔며 살았습니다. 한겨울에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져도 반창고 하나 붙이고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렇게 40년, 오직 자식 하나 잘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남겨진 건 텅 빈 집과 지독한 외로움뿐이었습니다. 무뚝뚝한 남편은 하루 종일 거실에서 TV만 보고 서울 사는 아들은 명절에나 얼굴을 비췄습니다. 말할 곳 없는 제게 유일한 낙은 매일 오후 3시 동네 낡은 목욕탕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이웃들과 수다를 떠는 그 시간만이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의 그 틈벌어진 마음 사이로 아주 우아한 가면을 쓴 악마가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목욕탕 안은 따뜻했습니다. 그때 옆 락커에서 한 여자가 우아하게 화장을 고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입고 있는 원피스는 고급스러운 재질이었고 메고 있는 가방에는 명품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화장품들도 백화점에서나 볼 법한 것들이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저런 부자가 왜 이런 동네 목욕탕에 왔지? 제가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나 봅니다. 그 여자가 거울 너머로 저와 눈이 마주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입술에 바른 립스틱이 선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오래 다니셨어요? 목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부드러운 음색이었습니다. 제가 엉겁결에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살갑게 다가왔습니다. 어머, 역시. 딱 보니까 포스가 다르시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강남에서 이사 왔는데 동네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쭈뼛거리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은 여기 터줏대감 같으세요. 듣기 싫지 않은 칭찬이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저를 터줏대감이라 치켜세워주니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아, 네, 저는 이 동네 40년 살았어요. 와, 40년이요? 진짜 선배님이시네. 전 김소희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는 짧게 인사만 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잣집 사람이 저 같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는 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나한테 왜 말을 걸지? 무슨 꿍꿍이가 있나? 집으로 가는 길,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곧 잊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김소희는 목욕탕에 왔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 오후 3시였습니다. 저를 보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저는 어색하게 웃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길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목욕탕에서 자꾸 마주치다 보니 어색한 분위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탈의실에서 눈이 마주치면 인사를 해야 했고, 욕조에서 마주치면 민망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김소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춥죠.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물이 특히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러게요. 대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3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김소희가 목욕 도중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욕조에서 일어나려다 휘청거리더니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어지러움 증이 온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들이 깜짝 놀라 부축했고 저도 반사적으로 달려가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김소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도 핏기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부축해서 탈의실로 데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119 불러드릴까요? 목욕관리사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요즘 혈압약을 바꿔서 그런가 봐요. 조금 쉬면 괜찮을 거예요. 김소희는 가방을 뒤지다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물 안 챙겨왔네. 약을 먹어야 하는데. 정수기가 멀리 있어 저는 망설이다가 제가 가져온 생수를 건넸습니다. 사람이 쓰러질 것 같은데 그냥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아,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김소희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아 물을 마시고 약을 먹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아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소희는 이제 저를 선생님이 아닌 명자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소희에게 말을 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아직 쌀쌀했습니다. 소희와는 목욕탕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넘어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봄이 오나 봐요. 응, 그러게. 꽃샘 추위가 지나가나 봐. 언니는 얼마나 이 목욕탕 다니셨어요? 나 10년이 넘었지. 저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언니라도 알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그 외로움을 알았습니다. 낯선 곳에서 아는 사람 없이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대화는 항상 가볍고 부담 없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목욕탕 물 온도 이야기, 동네 마트 세일 이야기. 소희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꺼냈습니다. 몇 년 전에 강남에서 웨딩홀 사업을 했어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죠. 근데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나니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웨딩홀? 큰 사업했네. 아니에요. 그냥 작은 곳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외국계 기업 다니느라 해외 출장이 워낙 잦아서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지금도 남편은 한 달에 절반은 출장이에요. 그럼 외롭긴 외롭겠네. 네, 언니. 자식들도 외국에서 살고 있어서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봐요. 그래서 이렇게 목욕탕이라도 나와야 사람 구경을 하죠. 소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진짜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나도 비슷해. 남편은 말이 없고, 아들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목욕탕이 유일한 낙이야. 그러게요. 우리 비슷하네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집안 사정이나 재산 이야기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올 때마다 씀씀이가 남달랐습니다. 목욕이 끝나면 그녀는 항상 저를 근처의 비싼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언니, 오늘은 갈비탕 어때요? 제가 쏠게요. 2만 원. 에이, 껌값이네. 언니랑 수다 떠는 게 더 비싼 값어치 하죠. 매번 비싼 밥을 얻어먹는 게 가시방석이라 제가 지갑을 열려고 하면 소희는 제 손을 딱 잡으며 말렸습니다. 언니, 나 남편 카드 써요. 마음껏 써도 티도 안 나니까 걱정 마요. 갈비탕이며 회며 얻어먹은 밥값만 해도 꽤 되다 보니
저는 점점 소희에게 마음의 빚이 생겼습니다. 받기만 하는 게 불편했던 저는 결국 제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갚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저는 제가 담근 김치와 밑반찬을 통에 담아 목욕탕으로 가져갔습니다. 소희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소희야, 맨날 밥 얻어먹어서 미안해서 어쩌지. 내가 해줄 건 없고 이거 내가 직접 담근 김치랑 반찬이야.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어머, 언니, 나 이런 집 반찬 진짜 그리웠는데. 남편이 밖에서 사 먹는 밥 지겹다고 난리였거든요. 언니 진짜 최고다. 소희는 정말 좋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김치 너무 맛있어요. 남편도 엄청 좋아해요. 이게 진짜 김치지, 라고 하네요. 정말 감사해요. 그 문자를 보며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일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손맛을 알아주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가끔 작은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소희는 마트에서 산 과일이나 동네 빵집 빵 같은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비싼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제가 만든 반찬이나 김치를 가져다 줬습니다. 주고받는 사이가 되니 마음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욕탕 밖에서도 밥도 먹고 수다도 떠는 꽤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목욕을 마치고 나왔는데 소희의 표정이 유독 어두워 보였습니다. 탈의실을 나서려는데 소희가 제 옷자락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오늘 집에 들어가기 진짜 싫은데, 우리 커피 딱 한 잔만 하고 가면 안 돼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그래. 평소답지 않게 풀이 죽은 모습에 저는 덜컥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 그러자.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우리는 목욕탕 앞 카페로 갔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시켜놓고 한 모금 마시자 소희가 제 손등을 가만히 덮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사실, 언니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뭘? 언니 눈빛이 나랑 참 많이 닮았다는 거. 소희의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강남에서 사업하고 돈 잘 벌면 뭐해? 남편은 밖으로만 돌고, 자식들은 제 살기 바쁘다고, 전화 한 통 없는데, 집에 들어가면 불 꺼진 거실이 꼭 무덤 같더라고요. 언니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소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위로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남편이랑 둘이 사는데도 가끔은 벽 보고 혼자 사는 것 같아. 사는 게 참 허무하다 싶었는데 그러니까. 우린 정말 통하는 게 있다니까. 이제는 외로워하지 마요. 언니, 내가 있잖아요. 나한테는 언니가 친언니나 마찬가지예요. 소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단순한 목욕탕 친구를 넘어섰습니다. 소희는 제 텅 빈 마음을 채워주는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부터 덮어놓고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소희가 급하다며 현금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확히 3일 뒤에 이자 10만 원을 얹어서 칼같이 갚더군요. 언니, 내가 말했잖아. 나 돈 관계는 확실하다고. 그때 제 마음속 빗장이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아, 얘는 믿어도 되는 애구나. 그렇게 믿음이 생기자마자 소희는 기다렸다는 듯 진짜 미끼를 던졌습니다. 며칠 후 소희가 은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집 냉장고 바꿀 때 되었다고 했죠? 응, 바꿀 때 됐지. 근데 왜? 우리 남편 회사에 임직원 복지몰이 있거든요. 일반인은 못 들어가고 임직원 가족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번에 최신형 냉장고가 70% 할인가로 나왔어요.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집에 있는 냉장고가 낡아서 고장이 잦았고 새 것을 사고 싶었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웠던 참이었습니다.
남편도 자꾸 냉장고 바꾸자고 했지만 몇백만 원이나 하는 걸 쉽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시중에서 400만 원 넘게 하는 건데 복지몰에서는 120만 원이에요. 제 것도 하나 주문할 건데 언니 것도 같이 주문해 드릴까요? 120만 원. 저에게는 작은 돈이 아니었지만 정가가 400만 원이라면 엄청난 할인이었습니다. 280만 원이나 절약하는 셈이었습니다. 정말. 그럼 하나 살까? 그래요, 언니. 제가 저번 달에도 안마의자 주문했는데 정말 좋았어요. 복지몰은 진짜 싸요. 대신 현금으로 먼저 주셔야 해요. 카드 결제가 안 되거든요. 아, 그래? 언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사실 거면 이번 주까지 주문해야 한대요. 저는 집에 와서 고민했습니다. 120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400만 원짜리를 120만 원에 살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더군다나 소희는 지난번에 100만 원을 정확히 3일 만에 이자까지 붙여서 갚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소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소희야, 냉장고 한번 사볼까 해서 주문해 줄 수 있어? 잘 생각하셨어요. 언니 엄청 싸게 잘 사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바로 주문할게요.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저는 바로 계좌이체로 송금을 해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희를 믿기로 하고 돈을 송금했습니다. 언니, 이번 주 안에 배송될 거예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배송기사가 전화 드릴 거예요. 고마워, 소희야. 아니에요, 언니. 제가 도움되어서 기뻐요. 일주일이면 온다던 냉장고는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소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120만 원을 떼먹으려고? 온갖 나쁜 상상이 머리를 스칠 때쯤 밤늦게 소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회사 물류 전산에 오류가 생겼대요. 이번 특가 행사에 주문이 너무 폭주해서 전산상에는 재고가 있었는데 실제 창고는 텅 비어 있었나 봐요. 뭐, 그럼 못 받는 거야?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제가 남편한테 난리를 쳐놨어요. 다른 대리점으로 나갈 물량을 임원 권한으로 돌려놓으라고 했으니까 딱 일주일만 더 기다려 줄 수 있어요? 진짜 미안해요, 언니. 그 목소리가 너무 당당해서 저는 오히려 의심한 게 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정말로 저희 집 현관으로 최신형 냉장고가 배송되었습니다. 배송 기사가 집 앞에 트럭을 세우고 큰 박스를 내렸습니다. 포장을 뜯어보니 정말 최신형 냉장고였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새 제품이었습니다. 시중 가격을 검색해보니 정말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구한 거야? 남편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목욕탕에서 알게 된 동생이 복지몰에서 싸게 구해줬어. 120만 원밖에 안 했어. 허,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120만 원이면 완전 거저네. 돈을 쓴 게 아니라 벌었네 벌었어. 남편도 기뻐했습니다.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소희를 의심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목욕탕에서 소희를 만났습니다. 소희야, 고마워. 냉장고 너무 좋더라. 다행이에요, 언니.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아니야. 이렇게 좋은 냉장고를 싸게 구해줘서 고맙지. 그날 저는 소희를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6월 초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탈의실에서 소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야, 내가 적금 만기가 다음 주라고 했잖아. 지금 깨면 손해가 얼만 줄 알아? 1,000만 원이 날아간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오늘까지 넣어야 하냐고. 소희야,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화를 내? 아, 언니. 나 진짜 미치겠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말해봐. 남편 회사에서 임원들한테만 주는 우리 사주 배정이 나왔대요. 이거 받으면 무조건 3배는 오르는 건데 오늘까지 3천만 원을 입금 못하면 자격이 박탈된대요. 아니,
남편 연봉도 높다며 그 돈이 없어?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제 돈 5억 원이 딱 다음 주에 만기되는 채권에 묶여 있거든요. 근데 이걸 오늘 깨면 중도 해지 수수료만 1,000만 원이 넘게 나오거든요. 언니, 제가 은행에 수수료 1,000만 원 뜯기느니 차라리 언니한테 이자 500만 원 드리는 게 나아요. 딱 일주일만 빌려주세요. 다음 주에 채권 만기되면 바로 갚을게요. 제발요. 이 기회 놓치면 남편 승진도 물 건너가요. 소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소희야, 3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인데. 언니, 저도 알아요. 정말 큰 돈이라는 거. 근데 언니 아니면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제발. 소희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욕탕 탈의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 일주일만이에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3천만 원은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지난번에 100만 원을 상일 만에 이자까지 붙여서 갚았고 냉장고도 구해줬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이러겠습니까? 소희야, 일어나. 일단 일어나. 언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일단 생각 좀 해보자. 언니, 내일까지예요. 내일까지 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끝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고민했습니다. 3천만 원,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만약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소희는 지금까지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이번에도 지킬 겁니다. 새벽 5시 결심했습니다. 소희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이자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이면 남편과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적금을 해지하고 싶은데요. 고객님, 만기가 아직 3개월이나 남았는데요. 지금 해지하시면 이자를 못 받으세요. 괜찮아요. 급한 일이 창구 직원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타인의 요청으로 송금하는 건 아니시죠? 요즘 사기가 많아서요. 아니에요. 제가 쓸 거예요. 빨리 해줘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에 사인하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해지된 금액은 고객님 입출금 통장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창구 직원의 말과 함께 통장에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내 피 같은 돈, 평생 콩나물 팔아 모은 돈이 그저 차가운 숫자 덩어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은행 로비 구석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행 로비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소희가 알려준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기 직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남편과 아들,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돈으로 손주들 학원비도 대주려고 했는데, 남편이랑 여행도 가려고 했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절박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고 울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일주일만이야. 일주일 후면 500만 원 이자까지 받아. 소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저는 눈을 감고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금이 완료되고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3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소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송금했어.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일주일 후에 꼭 갚을게요. 이자까지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돌려받으면 되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목욕탕에서 만났을 때 소희가 현금 봉투를 건넸습니다. 언니, 여기 3,500만 원이에요. 이자까지요.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소희는 정확하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유, 소희야, 고맙다. 근데 정말 이자를 이렇게 많이 줘도 괜찮아? 그럼요, 언니.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덕분에 큰일 해결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언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소희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소희를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였습니다. 결혼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달에 이사가 어디로? 분당. 애들 때문에 좀 넓은 데로 가려고. 전세금은 8억이야. 지금 사는 집 전세금 반환받아서 거기다 보태서 들어가려고.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간다니까요. 며칠 후 아들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있잖아.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 지금 살던 집 빼는 날이랑 새 집 들어가는 날이 안 맞아. 2주 정도 차이가 나. 그래서 말인데 전세금 3억을 엄마 통장에 잠깐만 넣어둘게. 3억. 아니 그거 전세 대출 아니야? 은행이 바로 가져가는 거 아니었어? 전세 대출 조건이 안 돼서 내 마이너스 통장 뚫어서 낸 돈이야. 근데 내 통장에 다시 돈을 넣으면 대출 갚는 걸로 처리돼서 돈이 묶여버려. 그럼 이사 갈 때 잔금을 못 치르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알았다. 그럼 이사날 내가 폰뱅킹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야? 아니, 새집 주인 할아버지가 폰뱅킹은 죽어도 못 믿는데 무조건 수표로 가져오라네. 그러니까 이삿날 아침에 엄마가 은행 가서 수표 한 장으로 끊어서 와줘. 알았지? 참나, 별난 노인네네. 알았다. 내가 수표 끊어서 갈게. 2주 뒤에 바로 찾을 거니까 그동안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엄마, 진짜 중요한 거야. 이 돈 없으면 우리 길바닥에 나 앉아.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미쳤다고 내 돈을 쓰냐? 걱정 마라. 아들은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제 통장에 3억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억. 제 통장에 이런 큰 돈이 들어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들 돈이니까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2주 동안 그냥 놀리는 건 좀 아깝네. 저번에 소희한테 3천만 원을 빌려줬던 게 일주일 만에 3,500이 됐는데. 아니, 안 돼. 아들 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목욕탕에서 소희를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에 앉아 있었는데 소희가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언니, 요즘 어때요? 아드님은 잘 지낸대요? 응, 잘 지내지. 다음 달에 이사 간대. 어머, 정말요? 어디로요? 분당으로. 집이 좀 넓다고 하더라고. 와, 좋겠다. 요즘 전세 물량도 없고 비싸던데. 그러게 겨우 구했다고 하더라. 8억이래. 지금 살던 데 빼서 보태서 들어간대. 전세가 8억이요? 와, 요즘 집값 진짜 비싸네요. 소희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좀 웃긴 게 지금 살던 집 빼는 날이랑 새 집 들어가는 날이 안 맞는데 2주 정도 차이가 난대. 어머, 그럼 어떡해요? 아들이 그러더라고. 전세금을 내 통장에 잠깐 넣어뒀다가 쓰게 해달라고. 2주면 되니까 제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그 순간 소희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얼마나 되는데요? 3억. 어제 들어왔어. 아들이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하더라고. 당연하죠.
아들 집 잔금인데요. 소희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니, 통장에 그렇게 큰 돈이 들어오니까 기분은 좀 이상하시겠어요. 에이, 무슨, 내 돈도 아닌데, 그냥 잠깐 맡아둔 거지. 그렇긴 하네요. 근데 언니, 소희가 목소리를 낮추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 시간 되세요? 언니한테 정말 좋은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무슨 이야기? 여기서는 좀 그러니까, 우리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자 소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들어봐요. 저번에 나한테 3천만 원 빌려줬던 거 기억하죠? 응, 그럼. 내가 이자까지 쳐서 잘 갚았잖아. 그때 언니 덕분에 내가 급한 불 끄고 대박 났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마워서 이자 500만 원이나 드린 거고요. 그랬지. 내가 참 약속 하나는 칼같이 지키는 애지. 근데 언니, 이번에 또 그 기회가 왔대요. 그것도 임원 특별 배정이에요. 특별 배정? 네, 저번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대요. 이번에도 언니가 나한테 자금 딱 일주일만 융통해주면 내가 그걸로 투자해서 수익금 3천만 원 떼서 언니 줄게요. 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3천만 원? 일주일 만에? 네, 언니는 그냥 나한테 돈만 잠시 맡기는 거예요. 저번처럼요. 내가 다 알아서 불려서 3억 3천으로 딱 돌려드릴게요.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 소희야. 그건 아들 돈이야. 남의 돈이라 무서워서 안 돼. 절대 못 써. 제가 머뭇거리자 소희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푹 쉬더니 가방을 챙기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유, 그럼 관둬요, 언니. 싫다는 사람 억지로 시킬 생각 없어요. 사실 이거 친구 미정이한테 주려다가 언니가 요즘 아들 눈치 보는 게 짠해서 일부러 챙겨온 거거든요.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며느리가 언니 용돈 얼마나 줘요? 명절에 10만 원은 줘요? 그거야 뭐. 거봐요. 언니가 돈이 없으니까 자식들한테도 쭈구리 취급받는 거예요. 이번에 딱 3천만 원 벌어서 아들 이사 갈 때 가구라도 싹 바꿔줘봐요. 그럼 며느리가 언니를 보는 눈빛부터 달라질걸요? 그럴까? 내가 언제 언니한테 허튼 소리 한 적 있어요? 딱 일주일이에요. 아들 잔금 치르기 전에 제가 딱 돌려드린다니까요. 소희는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정 불안하면 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다른 사람한테 넘길 거니까. 나중에 나한테 원망만 하지 마시고요. 소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서 조바심이 확 일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3천만 원이면 며느리 앞에서 당당한 시어머니가 될 수 있는데. 자, 잠깐만. 소희야, 앉아봐. 왜요? 안 하신다면서요? 아니, 정말 일주일 안에 되는 거지? 확실한 거지? 아유, 답답해라. 내가 내 돈 5천만 원도 넣었다니까요. 언니, 나 못 믿어요? 그날 카페에서 헤어진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밥도 안 먹고.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밤 10시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떡하지? 일주일만이라고 했어. 소희는 저번에도 약속 지켰잖아. 3천만 원도 딱 갚았고 냉장고도 정말로 왔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떴습니다. 3억. 아들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알았지? 하지만 쓰는 게 아니잖아. 일주일만 넣어놓고 3천만 원 더 받는 거잖아. 그럼 아들한테도 보탤 수 있고. 새벽 1시,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켰다 껐다를 반복했습니다. 소희가 내일까지라고 했어. 내일까지 안 하면 기회가 날아간대. 새벽 2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핸드폰 불빛만 밝게 빛났습니다. 은행 앱을 켜고
송금 화면이 떴습니다. 소희가 알려준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금액란에 3억을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송금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근데 엄마가 3천만 원 벌어서 너한테 보태줄게. 일주일만이야. 이체 버튼을 누르려는데 갑자기 핸드폰 화면 위로 아들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손가락이 본드로 붙인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손목을 잡고 말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징 하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희였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신청자가 너무 몰려서 본사에서 서버를 지금 닫는데요. 딱 5분 남았어요. 지금 입금 안 되면 자격 박탈이에요. 그 재촉 문자를 보는 순간 제 이성은 마비되었습니다. 태수야, 너 이번에 대출금 때문에 힘들다고 했지? 엄마가 딱 일주일만 굴려서 이자 3천만 원 벌면 그걸로 내 대출금 갚아줄게. 엄마가 짐이 아니라 힘이 되어줄게. 딱 한 번만 눈 딱 감자.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내가 지금 뭘 한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억은 이미 소희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송금했어. 꼭 일주일 후에 줘야 해. 약속이야.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언니, 잘했어요. 돈 버신 거예요. 일주일 후에 3억 3천 꼭 드릴게요. 우리 대박 나요. 사랑해요, 언니. 이모티콘까지 붙은 문자를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소희는 약속 지키는 애야. 걱정할 것 없어. 일주일만 기다리면 돼.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새벽 5시가 되도록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약속한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핸드폰을 옆에 두고 입금 알림만 기다렸습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언니, 일주일 후 아침 9시까지 꼭 입금해 드릴게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50분. 10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10분만 기다리면 3억 3천이 들어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돼. 소희는 약속 지키는 애야. 9시가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알림도 없었습니다. 아직 안 보냈나? 조금 늦는 건가? 9시 10분. 여전히 아무 알림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9시 20분.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받아라. 제발.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다시 걸었습니다. 같은 멘트만 나왔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손이 떨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핸드폰 배터리가 나간 거야. 충전하고 있는 거야. 9시 30분. 여전히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소희가 연락이 안 되면 어떡하지?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희야, 나 명자야. 오늘 입금해 주기로 했잖아. 연락 좀 줘. 걱정된다. 문자는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9시 40분.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저는 소리쳤습니다. 어디 가는데?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도 듣지 못했습니다. 슬리퍼도 제대로 못 신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목욕탕으로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발 소희가 목욕탕에 있게 해주세요.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연락을 못한 거라고 해주세요. 10분을 뛰어 목욕탕 앞에 도착했습니다.
헐떡거리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숙이 이모, 소희 왔어? 소희 봤어?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숙 이모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자씨, 안 그래도 지금 난리가 났어. 안으로 들어가 봐. 무슨 난리? 소희가 뭐? 들어가 보면 알아. 저는 정숙 이모를 지나쳐 탈의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탈의실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뒷동네 최순영 할머니, 청소 아줌마 박영희 씨, 그리고 몇몇 낯익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 돈. 최순영 할머니가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돈 1,000만 원. 내 딸 결혼 자금인데. 박영희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언니들, 무슨 일이에요? 소희가 왜요? 최순영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명자 씨도 당한 거야? 네. 뭐가요? 그년이 돈 들고 튀었어. 사기야. 사기. 그 순간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뭐라고요? 어제 저녁에 이사 간 거 같아. 집도 빼고, 전화도 끊고, 완전히 계획적이었어.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억.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뭐? 3억. 최순영 할머니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명자 씨, 3억을 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 돈 3억. 아들 돈까지? 박영희 씨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들 잔금이 다음 주인데 다음 주까지 못 받으면 아들이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환하게 웃던 소희의 얼굴, 언니 하며 다가오던 모습, 3천만 원을 빌려가서 3,500으로 갚던 모습, 냉장고를 정말로 구해주던 모습,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게 연극이었습니다. 저를 믿게 만들기 위한, 큰 돈을 뜯어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왜 날, 저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귀신에 씌었지. 아들 돈을 어떻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명자씨 정신 차려. 경찰 신고해야 해. 박영희 씨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지. 근데 일단 신고는 해야지. 저는 허망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경찰이 일주일 안에 잡아? 돈을 돌려받아? 불가능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얼굴이 왜 그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당신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남편이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여보, 왜? 어디 아파? 돈이. 돈. 무슨 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아들 돈. 사기당했어.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3억. 아들 전세금. 사기당했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 아들 전세금을 3억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들이 절대 쓰지 말라고 했잖아. 2주만 맡아달라고 했잖아. 여보.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미쳤어. 미친년. 아들 돈을 어떻게 써? 평생 조용하던 남편이 처음으로 고함을 쳤습니다. 아니, 미친년이라는 욕까지 했습니다. 여보, 누구한테 줬어? 그 목욕탕 여자한테. 응, 내가 뭘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돈 거래는 조심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남편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들 돈을 건드려? 당신 정말 미친 거야. 미안해, 소희가. 저번에도 약속 지켰고, 냉장고도 정말로 왔고, 그래서 아들 돈까지 준 거야? 남편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그걸 당신이. 여보, 제발. 이제 어떡할 거야? 다음 주가 잔금날인데 3억을 당장 어디서 구해? 남편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다 망쳤어.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지금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문제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응. 내 전세금 엄마가 사기당했다고? 집 못 들어간다고? 여보, 대출이라도. 대출. 우리가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기껏해야 3천. 3억을 어떻게 구해? 남편이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혼자 살았어. 가족이 있잖아. 아들이 있잖아. 왜 생각을 안 해? 미안해요. 미안해.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했지. 그래서 이해하려고 했어. 근데 이건 너무해.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당신 얼굴 지금 보기 싫어.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현관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사기 맞네요. 근데 피해자가 여러 명이에요. 이 여자 전과가 있어요.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번 사기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제 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일단 수사 진행하고 잡으면 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요? 저 다음 주까지 받아야 하는데요. 그건 장담 못 드립니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3억을 빌려보려고 했습니다. 고객님, 대출 한도가 3천만 원밖에 안 나오네요. 고객님 나이와 소득을 고려하면 제발요. 3억이 필요해요. 제발. 죄송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친척들에게도 전화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명자야, 우리도 여유가 없어. 미안해. 언니, 그렇게 큰 돈은 우리도 없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5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소희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6일째 되는 날, 저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뭐라도 해줘.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대출도 안 되고 친척들도 다 거절했어. 방법이 없어. 그럼 태수한테 뭐라고 말해? 우리 태수 어디서 살아? 당신이 말해야지. 당신이 저지른 일이잖아.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들 태수의 잔금 날짜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태수야, 엄마. 왜? 태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태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돈이 없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내 전세금 3억. 엄마가 사기당했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미쳤었어. 목욕탕에서 만난 사람한테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 들고 도망갔어. 엄마가 내 전세금을 남한테 빌려줬다고?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절대 쓰지 말라고 했잖아. 몇 번을 말했어. 그게 우리 집 잔금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엄마. 우리 계약은,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내가 얼마나 힘들게 그 돈 모았는데, 애들 생각하면서 악착같이 모은 돈이야. 그걸 어떻게.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돈 구해볼게. 대출이라도 받아볼게. 이미 늦었어. 태수야, 엄마가 내 인생을 망쳤어. 아들이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30분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기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받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며느라가,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요? 어머니, 저희가 그 돈을 얼마나 힘들게 모았는지 아세요? 저는 미용실도 안 가고, 옷도 안 사고, 애 낳고도 산후조리원도 안 가고 집에서 했어요. 전세금 모아서 아이들 큰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돈을 목욕탕에서 만난 사람한테 줘버렸다고요? 아가, 내가 정말. 이제 우리 죽으라는 거예요? 애들 학교 전학 신청도 다 했는데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왜 저희한테 이러세요? 어머니 믿고 맡겼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앞으로 어머니 얼굴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저 어머니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급하게 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2억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연 15%였습니다. 월 이자만 250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1억은 친구들에게 빌렸습니다. 아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며느리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은 학원을 다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로 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습니다. 아들이 혼자 잠깐 들렀다가 갑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엄마, 건강은 괜찮아요? 그 한마디만 하고 갑니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합니다. 손주들을 1년 넘게 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남편은 저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입니다. 밥상도 따로 먹고 방도 따로 씁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왔지만 남편은 그냥 이렇게 살자고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자. 라고 체념하듯 말했습니다. 차라리 맞고 쫓겨나는 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후 그 여자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 돈 내놓으라고, 내 아들 인생 돌려내라고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앉아있는 그 여자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사기친 돈은 딸 명의로 다 빼돌린 뒤였더군요. 제 3억 원은 이미 현금화되어 어딘가로 사라졌고 경찰은 계좌에 남은 게 없어 몰수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딸 명의로 빼돌린 내 돈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다는 전관 변호사를 샀습니다. 재판장에서 판사님이 그러더군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땅. 망치 소리와 함께 그 여자는 감옥 근처도 안 가고 풀려났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가난한 피해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을 빠져나가며 저를 보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던 그 미소. 저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사기꾼은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저와 제 가족의 삶은 그때부터 진짜 감옥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자 15%짜리 사채를 써서 간신히 길거리 나앉는 걸 면했고 며느리는 식당 설거지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손주 놈이 너무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습니다. 1년 넘게 못 본 아이 얼굴이라도 멀리서 훔쳐보려고 손주가 다니는 유치원 앞으로 갔습니다. 하원 시간이 되고 저 멀리서 며느리가 아이 손을 잡고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반가워서 불쑥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할머니야. 그 순간 며느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이를 자기 등 뒤로 획 숨겼습니다. 마치 유괴범이라도 만난 사람처럼요. 어머니, 여기 어디라고 오세요? 아니, 애 얼굴이 보고 싶어서. 오지 마세요. 애한테 접근하지 마시라고요. 또 뭘 뺏어가시려고요? 아들 인생 망친 걸로 부족해서 이제 손주 미래까지 망치시려고요? 유치원 정문 앞에서 며느리가 악을 썼습니다. 지나가던 학부모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봤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저를 시어머니가 아닌 끔찍한 벌레 보듯 하던 그 경멸의 눈빛. 제발 우리 식구 인생에서 좀 빠져주세요. 부탁입니다. 며느리는 아이 손을 낚아채듯 끌고 도망쳤습니다. 멀어지는 손주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지옥은 따로 없었습니다. 사기꾼은 떵떵거리며 사는데 피해자인 저는 자식에게 버림받고 손주에게 닿을 수도 없는 이곳. 바로 여기 제가 숨 쉬고 있는 이 현실이 지옥이었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저를 동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자식의 미래를 제 욕심과 맞바꾼 죄인일 뿐입니다. 사기꾼은 제 주머니를 턴 게 아닙니다. 나도 한번 쉽게 돈 벌어보자. 자식 앞에서 돈으로 유세 한번 떨어보자는 제 마음속의 어리석음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떠난 돈은 더 이상 내 돈이 아닙니다. 부디 저를 반면교사 삼아 남은 노후와 가족을 지키시길 간절히 빕니다. 지금까지 어리석은 노인 박명자였습니다.